이대로 죽어버리면 이 집은 내 차지가 되는 거네? 등이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닿는 순간 귓가를 파고든 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척 가슴을 부여잡고 꾹 감은 두 눈 위로 기어이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지요. 설마 하며 던져본 내 마지막 시험에 배 아파 낳은 내 핏줄은 그토록 비릿하고 잔인한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닫히고 정확히 10분 뒤 서늘한 정적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어미를 버리고 간 내 아들은 오늘 밤 자신이 무엇을 제 발로 걷어차 버렸는지 평생토록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끔찍하고도 모진 날의 지옥 같았던 기억을 꺼내기 위해 나는 불과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서막이 올랐던 마당의 감나무 잎이 유난히도 파랗게 빛나던 그 평화로운 아침으로 말입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30년 된 2층짜리 붉은 벽돌집. 남들은 다 헐고 빌라를 짓는다느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느니 했지만 나는 매일 아침 문틀을 닫고 화단에 상추와 고추를 심으며 이 낡고 평범한 단독주택을 윤인하게 가꾸며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몸빼바지를 사입고 미용실 염색값이 아까워 집에서 까만 약을 발라가며 그저 평범하고 알뜰한 늙은이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내 손끝이 거칠어지고 옷차림이 수수할수록 내 마음 한구석은 늘 미련할 정도로 든든했습니다. 내 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양복을 입고 번쩍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것 하나면 어미의 고생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남편이 핏덩이 같은 아들을 내게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떴을 때 나는 피눈물을 삼키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을 끌어안고 하루 20시간씩 국밥을 팔았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긁어모은 덕분에 지금 내 이름으로 된 강남 한복판에 알짜배기 건물이 2채나 됩니다. 내 통장에는 평생을 펑펑 써도 마르지 않을 돈이 쌓여 있지요.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내 새끼에게 그 엄청난 돈의 존재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쥐어준 큰돈이 내 귀한 자식을 교만하고 방탕한 괴물로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버는 법을 배우고 세상 무서운 줄 아는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마어마한 부를 숨긴 채 철저히 검소하고 평범한 서민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매일 쓸고 닦는 안방 깊숙한 곳, 낡은 자개장 밑바닥 비밀 금고, 그 안에는 아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재벌 부럽지 않은 권리증과 통장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낡고 정갈한 벽돌집에서 그 비밀을 품고 밤마다 홀로 웃음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진정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날,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자랑스러운 어미로 서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내 평생의 그 간절한 소망이 무참히 짓밟히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던 골목길의 정적을 깨고 귀가 찢어질 듯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문 앞을 가득 채운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외제차,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맞춤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나타난 사람은 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다듬던 콩나물 소쿠리를 내려놓고
반가움에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아들 왔어? 밥은 든든히 먹고 다니는겨? 요즘 사업은 좀 어때? 나는 거칠지만 따뜻한 두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옷에 먼지라도 묻을세라 매몰차게 내 손을 피하는 아들의 차가운 행동이었습니다. 아, 엄마. 손에 물기 좀 닦고 만져. 옷 상하잖아. 그리고 이 집구석은 왜 올 때마다 노인네 냄새가 진동을 해? 방향제 좀 사다 놓으라니까.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서늘한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간을 한껏 찌푸리며 코를 훔치는 아들의 모습에 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움찔하며 앞치마에 황급히 손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밖에서 큰일 하느라 예민해진 탓이려니 애써 내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구둣발을 반쯤 걸치고 거실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내가 매일 무릎을 꿇고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마루 위로 거친 발자국이 남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집 문서 어딨어? 당장 내놔. 나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에 딱 10억만 더 융통하면 진짜 대박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집 문서 내놓으라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10억이라는 단어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아, 그건 안 된다. 내 아빠가 피땀 흘려 남겨준 유일한 우리 집이야. 비록 낡았어도 우리 세 식구 추억이 다 묻어있는 곳인데 이걸 어떻게 파니? 게다가 빚내서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아, 진짜 답답하게 구네. 엄마가 살면서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뭔데. 내 친구들 부모는 자식 사업한다고 척척 빚도 내주고 수십억씩 보태주는데 엄마는 꼴랑 이 낡아빠진 벽돌집 한 채도 아까워서 안 내나? 평생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거면 나한테라도 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수십억? 또다시 그 단어가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내 속은 시커먼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무심코 등 돌리고 앉아있는 저 안방의 자개장 밑 그곳에는 아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강남 한복판 최고급 상가의 권리증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개장 문을 열고 그 문서를 꺼내어 내 새끼 길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깟 10억 엄마가 당장 현찰로도 줄 수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가 나도록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노력 없이 쥐어준 돈은 결국 저 아이를 끝없는 탐욕의 늪으로 끌고 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벌여서 그래. 정돈이 필요하면 엄마가 적금 부어놓은 거 깰 테니까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고. 적금? 그깟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장난해? 하, 진짜 미치겠네. 엄마는 그냥 이 집구석 나한테 넘기고 당장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서 살아. 답답한 노인네 평생 달고 살기 나도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노인네. 지긋지긋하다. 그 잔인하고 모진 단어들이 내 귓가를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그 긴 세월을 인내하며 버텨왔단 말입니까?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워낸 자식이 지금 자기 어미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어미를 귀찮은 짐 덩어리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어떻게 어미한테 그런 몹쓸 소리를. 듣기 싫어. 당장 도장 가져와. 우당탕탕. 쾅. 아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원목 밥상을 구둣발로 무참히 걷어찼습니다. 그 위에는 내가 오늘 아침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핏물을 빼서 정성껏 졸여놓은 소갈비찜이 얹혀 있었습니다. 비싼 고기를 사와서 어미 입에는 한 점도 넣지 않고 오직 내 새끼 입에 들어갈 생각만 하며 만든 내 눈물겨운 정성이었습니다. 묵직한 사기 그릇이 마루 위로 나뒹굴며 처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갈비찜 국물과 고기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내 손등을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고 연달아 뜨거운 국물이 맨살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살같이 벌겋게 데어오르고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저 고기 반찬은 내 마음이었고 내 사랑이었으며 내 피와 살이었습니다. 내 자식은 지금 어미의 심장을 발로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 문서 찾아놔. 나 진짜 눈 돌아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알아서 해. 아들은 바닥에 쓰러진 나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쾅소리가 나게 대문을 부술 듯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날카로운 배기음 소리와 함께 아들 차는 멀어졌습니다. 텅 빈 거실, 윤이 나던 마루 위에 흥건하게 엎질러진 갈비찜과 산산조각 난 그릇 파편들. 나는 홀로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맨손으로 날카로운 사기 조각들을 하나씩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베인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얼룩진 마루를 적셨습니다. 피 묻은 고기 조각을 주워 담으며 짐승 같은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장 한구석을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듯 옥죄어오는 뻐근하고 무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헐떡일 만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져 왔습니다. 이 지독한 가슴 통증은 어쩌면 내 사랑이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끔찍한 자각이자 며칠 뒤 벌어질 그 모진 비극을 알리는 하늘의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마룻바닥을 훔쳐내며 나는 멍하니 안방에 굳게 닫힌 자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턱 너머에 잠들어 있는 수백억의 돈, 그리고 날 지긋지긋하다며 짓밟고 떠난 내 아들. 과연 나는 이대로 아들의 횡포를 미련하게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남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새끼의 진짜 밑바닥을 확인하는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창 너머로 들어오던 따스한 햇살 아래 서서히 내 눈빛에서 미련하고 따뜻했던 어미의 온기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마룻바닥을 닦아내며 느꼈던 그날의 날카로운 가슴 통증. 그것은 늙고 병든 육신이 보내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며 쏟아내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자개장 앞에서 나는 밤새도록 무릎을 꿇은 채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지요. 내 새끼를 저런 괴물로 만든 것은 어쩌면 가난을 방패 삼아 거대한 진실을 숨겨온 내 어리석은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미가 겪어야 할 진짜 지옥은 아직 그 끔찍한 맨얼굴을 드러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핏줄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나는 불과 며칠 뒤 그 무섭고도 서늘한 밑바닥을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갈비찜의 기름때는 아무리 거친 걸레로 문질러도 마루 틈새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에 깊게 베인 집게 손가락에는 시장통 약국에서 사온 1,000원짜리 반창고를 칭칭 감아두었지요. 심장 박동을 따라 욱신거리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나는 홀린 듯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매일같이 쓸고 닦았던 이 허름한 집에서 유일하게 갓나가는 물건인 커다란 흑단 목단 무늬 자개장. 나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자개장의 맨 아래 칸, 두꺼운 겨울 솜니불 밑에 숨겨둔 낡고 녹슨 비스킷 깡통을 꺼냈습니다. 끼익하고 뚜껑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강남 한복판 최고급 상가의 권리증과 수백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줄지어 찍힌 은행 통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두꺼운 종이 다발을 품에 꽉 끌어안고 나는 소리 죽여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통장에 수백억이 있으면 무얼합니까?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하고 화려한 빌딩이 두 채나 있으면 무얼합니까? 정작 하나뿐인 내 핏줄은 그깟 10억을 안 준다며 제 어미를 냄새나는 짐 덩어리 취급하고 이 낡은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 심장에 서슴없이 칼을 꽂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무거운 깡통을 아들놈 얼굴에 내던지며 이놈아, 내가 평생을 흥청망청 쓰고도 남을 돈이 바로 여기 있다 하고 목 놓아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 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는 아들의 그 번들거리던 눈빛을 떠올리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돈을 그 아이 손에 쥐어준다는 것은 탐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자식의 목에 돌덩이를 매달아 물속으로 던지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의 횡포는 내 남은 숨통을 옥죄어오는 올가미처럼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전화기 너머로는 차마 사람의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폭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 불쌍하다고, 행여나 남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시장통 바닥을 기어다니며 번 돈으로 최고급 옷만 사입히며 키웠던 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쉰내 나는 찬밥 한 숟갈은 그리도 아까워하면서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고기 반찬은 전혀 아깝지 않았던 맹목적인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의 결과가 빚쟁이처럼 어미의 목을 조르는 저 낯선 괴물이라니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방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창밖으로 추적추적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며 스산한 바람이 불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우당탕탕 거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날 듯한 굉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렸습니다. 흠칫 놀라 안방에서 맨발로 뛰어나간 내 눈앞에 머리끝까지 독한 술에 취해 비싼 실크 넥타이를 풀어 해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던 구두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시퍼런 도끼가 서려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 문서 어딨어? 엄마가 안 주면 내가 찾을 거야. 아들아, 밤이 늦었다. 술은 또 왜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신겨? 일단 구두 좀 벗고. 시끄러워. 비켜. 아들은 굽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곧장 안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내 몸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어깨뼈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파괴음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장롱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고 내 낡고 해진 옷가지들을 방바닥에 모조리 내팽개쳤습니다. 서랍장을 뒤집어 엎고 죽은 남편이 물려준 낡은 화장대마저 구둣발로 무참히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방안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지켜온 평범하고 정갈했던 내 삶의 터전이 내 아들의 폭력에 의해 처참한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딨어?
이깟 썩어 빠진 집구석 문서 어디다 숨겼냐고 악을 쓰며 방안을 미친 듯이 뒤지던 아들이 수백억 권리증이 숨겨진 자개장 밑바닥을 파헤치려던 찰나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서랍 틈새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국밥을 팔 때 생활비로 쓰던 잔고가 500만 원 남짓 찍혀 있는 껍데기뿐인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통장을 바닥에 쓰러진 내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고작 500만 원? 평생을 그 고생하고 모은 게 이깟 500만 원이야? 이러니까 냄새나는 늙은이 소리를 듣지. 이래서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비수 같은 말들이 거친 빗소리에 섞여 내 가슴을 갈기갈기 난도질했습니다. 무식한 늙은이, 부끄러운 어미. 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바닥에 뒹구는 내 낡은 옷가지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나를 향해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 집 문서 꺼내놔. 안 주면 내가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엄마가 죽기를 기도할 테니까. 솔직히 엄마가 당장 꼴까닥 죽어버리면 이 집구석은 자연스럽게 내 차지가 되는 거잖아. 사람 피 말리지 말고 내일 당장 문서 내놔. 아들은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는 비틀거리며 쏟아지는 빗속으로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쾅! 대문이 부서질 듯 닫히고 나는 깨진 거울 파편이 흩어진 방바닥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어미가 차라리 죽어버리기를 바란다는 자식의 서늘한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 갈비찜을 엎었을 때 느꼈던 그 가슴의 통증이 수십 배는 더 강력하고 묵직하게 내 심장을 억제어 왔습니다. 으윽하는 짐승 같은 단발마의 신음과 함께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맨손으로 쥐어짜며 산채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식은 땀이 흐르고 눈앞이 까마득하게 흐려지는 고통 속에서 나는 바닥에 뒹구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내 비참한 몰골을 마주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자식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죽음마저 조롱당한 늙고 초라한 어미의 얼굴.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건 따뜻한 어미의 품이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죽은 어미가 남길 낡은 집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빗속으로 뛰어나간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아들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미쳐 날뛰는 낯선 괴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난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내 숨이 끊어지면 이 집이 온전히 제 것이 된다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그 아이가 제정신으로 다시 이 집의 집 문서를 빼앗으러 쳐들어오는 날, 나는 그 아이의 눈앞에서 내 목숨을 건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연극을 무대에 올릴 것입니다. 내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지는 척 쓰러지는 그 순간, 내 아들이 과연 어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급차를 부를지 아니면 집 문서를 챙겨 기뻐할지,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내 핏줄의 숨통을 끊어놓고 모든 천륜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 밤, 30년을 지켜온 평범한 양옥 집안에는 완벽한 죽음을 연기하려는 어미의 서늘하고도 잔혹한 결심만이 차갑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창틀을 넘어온 아침 햇살이 깨진 거울 파편 위로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거친 맑은 아침이었지만
내 가슴 속에는 이미 모든 온기가 죽어버린 혹한의 겨울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엉겨붙은 마룻바닥을 걸레로 닦아내며 나는 유난히도 고요한 이 집의 정적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낡은 화장대 의자에 앉아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지요. 마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무언가와 영원히 작별하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내 배 아파 낳은 핏줄에 대한 내 맹목적인 모정의 장례식이자 그 아이의 숨통을 끊어놓을 잔인한 시험의 무대를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찢어놓을 듯한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엔진 소리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쾅! 철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흑발을 한 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루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의 그 시퍼런 도끼는 절박함과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충혈된 두 눈은 빚쟁이에게 쫓기는 길 잃은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엄마, 집문서 찾아놨어? 당장 내놔. 나 오늘 오후 2시까지 이 집 문서 담보로 돈 못 막으면 진짜 끝장이야. 사채업자들이 내 회사로 쳐들어온다고. 거품을 물고 소리치는 아들의 몰골을 보며 나는 바위처럼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마루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습니다. 내 등 뒤 안방의 낡은 자개장 밑에는 당장이라도 저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수백억의 돈다발이 잠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텅 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내 새끼를 향한 마지막 동아줄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들아, 그깟 사업 망하면 그만이다. 빚잔치하고 다 털어버려라. 정갈 곳이 없으면 이 낡은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다시 시장통 나가서 뚝배기 닦고 국밥을 팔든 파출부를 하든 내 입에 따뜻한 밥 한 술은 먹여줄 테니 제발 이 허황된 탐욕에서 그만 손을 떼라. 그것은 어미로서 건네는 최후의 자비이자 내 핏줄이 사람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찢어지는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얼굴은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국밥? 파출부? 엄마 진짜 미쳤어. 내가 그딴 천박하고 구질구질한 짓을 왜 해? 내가 땀냄새 풍기면서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라고? 차라리 죽고 말지. 늙은이가 망령이 났나. 진짜 다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집 문서 내놓으라고. 아들은 이성을 잃고 내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늙고 앙상한 내 몸이 낙엽처럼 앞뒤로 꺾이며 마룻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엄마가 안 주면 내가 안방 방바닥을 다 뜯어서라도 찾아낼 거야. 비켜. 아들이 나를 짓밟고 안방의 자개장을 향해 돌진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흑. 나는 짐승의 단발마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두 손으로 왼쪽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실제로 심장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나는 그 고통을 수십 배로 부풀려 바닥에 쓰러진 채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헐떡이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나는 두 눈을 허옇게 뒤집고 입을 벌린 채 마룻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결심했던 그 잔혹하고 서늘한 마지막 시험. 아, 아들아. 엄마가 숨이 안 쉬어져. 살려다오. 구급차 좀. 나는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손을 바들바들 떨며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끝은 아들의 번쩍이는 구두코를 향해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연기를 하면서도 내 온 신경은
오직 내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었습니다. 살려다오. 제발 나를 살려다오. 내가 아무리 돈에 미친 괴물이라도 너를 낳고 기른 어미의 목숨 앞에서는 사람의 얼굴로 돌아와 다오. 바닥에 쓰러진 내 귓가로 당황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집 문서 안 주려고 연기하는 거지? 일어나. 아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가슴을 쥐어뜯으며 더욱 고통스럽게 마룻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숨이 곧 넘어갈 듯 꺽꺽대는 소리를 내며 손발을 비틀었지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아들이 다급하게 뒤로 물러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달그락. 아들의 떨리는 손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119의 앞자리 번호를 누르는 마찰음이 차가운 마루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꾹 감은 내 두 눈가로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 고일 뻔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새끼가 날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구나. 피를 나눈 천륜을 저버리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119의 마지막 9번을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아들의 손가락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텅 빈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왜 전화를 걸지 않는 걸까?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걸까? 바닥에 쓰러진 채 필사적으로 허공을 젓던 내 손끝이 허무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살며시 뜬 실눈 사이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지옥의 맨 얼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멈칫하던 아들의 얼굴, 당황과 공포로 굳어있던 그 아이의 얼굴에 아주 천천히 비릿하고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의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꾹 눌러버렸습니다. 삑 하고 번호가 지워지는 소리가 내 심장을 단칼에 꿰뚫었습니다. 아들은 쓰러져 죽어가는 어미를 내려다보며 어젯밤 빗속에서 내뱉었던 그 끔찍한 저주를 다시금 입에 올렸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저주가 아니라 환희에 찬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숨 안 쉬어? 아? 이대로 죽어버리면 이 집구석은 드디어 내 차지가 되는 거네? 그 말이 내 귓바퀴를 파고드는 순간 내 혈관을 타고 흐르던 붉고 따뜻한 피가 차가운 얼음물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내밀었던 내 떨리는 손을 구둣발로 툭 걷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들끓는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살 만큼 살았잖아. 병원 가서 억지로 목숨 연명해봤자 병원비만 깎아먹어. 나 살리려거든 그냥 조용히 가. 어차피 이 낡은 집구석 문서 찾을 필요도 없이 엄마만 죽으면 상속으로 다 내 거가 되니까. 고마워, 엄마. 마지막으로 아들 살리고 가줘서. 아들은 쓰러진 내 몸을 피해 성큼성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혹시라도 자신의 발자국이나 지문이 남아 의심을 받을까봐 겉옷 옷자락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감싸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빨리 죽어. 이왕 갈 거면 확실하게 가라고. 그 모진 한마디를 끝으로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컥. 밖에서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외제차의 엔진 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멀어졌습니다. 텅 빈 집안, 싸늘한 마룻바닥에 홀로 버려진 어미.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확히 10분이 지났습니다.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던 나는
아주 천천히 꾹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내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짐승 같은 오열이나 통곡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핏물이 맺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주르륵 흘러내려 마룻바닥을 적셨을 뿐입니다. 119를 누르려다 멈칫하던 그 아이의 손가락. 죽어가는 어미를 보며 짓던 그 비열하고도 소름 끼치는 웃음. 그 10분의 정적 속에서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들 하나만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쳤던 늙고 미련한 어미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나를 짓밟고 문을 나선 그 아이 역시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체로 묻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자식을 끔찍이 아끼던 불쌍한 노인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배신한 핏줄의 목통을 끊어놓고 그 아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차가운 심판자만이 방바닥을 짚고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먼지를 털어내듯 겉옷을 가볍게 털고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심장을 쥐어뜯던 통증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걸어 들어간 나는 자개장 밑바닥에 숨겨둔 수백억의 권리증과 통장이 담긴 낡은 깡통을 무표정한 얼굴로 꺼내 들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낡고 녹슨 비스킷 깡통. 그 안에는 강남 한복판 수백억대 빌딩의 권리증과 도장, 그리고 평생 써도 마르지 않을 돈이 찍힌 통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무거운 깡통을 품에 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널브러진 마룻바닥, 어제 아들이 걷어찬 밥상의 파편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낡은 가족 사진 한 장. 남편이 죽기 전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던 그 빛바랜 사진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벽에서 그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뒷판을 열어 사진을 꺼낸 뒤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아들의 얼굴이 있는 절반을 쫙 찢어버렸습니다. 찢겨나간 종이 조각이 핏자국이 남은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었던 귀한 새끼였지만 어미의 숨통이 끊어지길 바라며 웃던 그 악마 같은 얼굴을 확인한 이상 내 가슴 속에 더 이상의 자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롱을 열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10,000원을 주고 산 몸빼바지, 소매가 다해진 늘어난 스웨터 따위는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허물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오직 수백억이 담긴 낡은 깡통과 신분증 하나만을 작은 보자기에 둘둘 말아 챙긴 채 30년을 쓸고 닦았던 안방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내가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주며 가꾸던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을이면 저감을 따다 아들 입에 넣어주겠노라며 애지중지 키웠던 나무였지요.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녹색 철대문을 밀고 밖으로 나온 나는 쾅소리가 나게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철컥 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둔탁한 금속음. 그것은 미련하고 가엾게 살아왔던 내 30년 모정의 거대한 무덤이 영원히 봉인되는 소리였습니다. 언덕을 내려와 큰 길가로 나선 나는 지나가는 빈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멈춰 선 택시 뒷자리에 낡은 보자기를 안고 타자 룸미러로 내 남루한 행색을 힐끗거리던 기사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할머니? 시장 가세요? 강남.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S호텔로 갑시다. 내 입에서 나온 S호텔이라는 단어에 기사의 어깨가 흠칫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기사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5성급 호텔이었으니까요. 기사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나를 다시 쳐다보았지만 내 서늘하고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었는지 이내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하고 초라했던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점차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화려한 빌딩 숲과 눈부신 조명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바라본 시커먼 한강 물결 위로 방금 전 119를 누르려다 지워버리며 악마처럼 웃던 아들의 비열한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쯤 그 녀석은 어미가 차가운 방바닥에서 숨이 끊어졌을 거라 확신하며 빚쟁이들의 독촉도 잊은 채 어디선가 축배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겠지요. 그래, 마음껏 웃어두어라. 오늘 밤이 내 인생에서 허락된 마지막 천국일 테니. 나는 보자기를 쥔 손에 꽉 힘을 주며 피가 날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느덧 택시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S호텔의 거대한 회전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내 앞에는 대리석으로 깔린 광활하고 웅장한 로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던 낡은 신발을 끌며 내가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습니다.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불쾌한 시선들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프런트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호텔 직원 하나가 황급히 뛰어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기 할머니, 여긴 길을 잃고 들어오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시는 문은 저쪽. 비켜라. 방을 하나 잡으러 왔다. 네, 할머니, 저희 호텔은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하루 숙박비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댁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 택시를 불러. 직원의 얼굴에는 낡고 초라한 노인네를 귀찮아하는 노골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위의 투숙객들도 수군거리며 이 우스꽝스러운 총극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나는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고 그 속에서 시커멓고 육중한 금속 재질의 카드 한 장을 꺼내 직원의 가슴팍에 툭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상위 0.1%의 초고액 자산가들, 그 중에서도 수백억 대의 자금을 현찰로 움직이는 VIP들에게만 발급된다는 한도 무제한의 전설적인 블랙카드였습니다. 카드의 정체를 확인한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VIP 블랙카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여기 총지배인 당장 뛰어나오라고 해. 청담동 백호 빌딩 주인이 왔다고. 내 입에서 떨어진 서늘한 호령에 직원은 거의 혼비백산하여 무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호텔 안쪽에서 최고급 수트를 입은 총지배인이 임원들을 거느리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내 앞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직원이 회장님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질 듯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시선들은 일순간 경악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나는 날파리를 쫓듯 가볍게 손을 저으며 총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말고 이 호텔에서 가장 높은 층, 제일 조용하고 넓은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그리고 당장 백화점 명품관 직원들 위로 올려보내고 이 냄새나는 허물부터 벗어버려야겠으니까. 네, 즉시 명받들겠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숨에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묵직한 양문형 호두나무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이 뛰어놀아도 될 만큼 넓고 광활한 스위트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발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새는 단독주택 방바닥에서 피를 닦아내던 늙은 어미는 단숨에 이 도시의 꼭대기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지배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총지배인과 직원들이 물러가고 거대한 방 안에 홀로 남은 나는 가장 먼저 전화기를 들어 내 오랜 수족이자 수백억 자산의 관리인인 대형 로펌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여. 수화기 너머로 깜짝 놀란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 모든 부동산 서류 당장 동결시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꽉 틀어막아. 그리고 내일 아침 내 아들놈이 내 집 문서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사채를 끌어다 쓰려 할 거다. 그 자식에게 단 한 푼의 돈도 흘러가지 않게 시중에 있는 모든 사채업자와 대부업체에 내 이름으로 압력을 넣어. 누가 그 자식에게 10원짜리 하나라도 빌려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해. 회장님, 갑자기 왜 아드님을?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품고 키웠던 짐승 새끼를 내일 아침 가장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살해버릴 거다. 빚쟁이들에게 물어뜯기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 자식을 몰아붙여. 그리고 그 자식이 완전히 파산해서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직접 그 자식 앞에 나타나서 전해라. 자기가 죽게 내버려둔 늙은 어미가 사실은 강남 상가의 실제 주인이었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받들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나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잠시 후 호텔로 불려온 백화점 직원들이 가져온 수천만 원짜리 실크 원피스와 보석들로 치장한 나는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자식에게 짓밟히고 피눈물을 흘리던 시장통의 늙은 껍데기가 없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 같은 눈빛을 한 우아하고도 잔혹한 포식자만이 나를 마주보고 있었지요. 나는 잔에 담긴 붉은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발밑으로 개미처럼 기어다니는 불빛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미의 죽음을 확인하고 유산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달려간 내 아들은 텅 빈 방바닥을 보며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집 문서를 찾지 못해 발악하는 사이 내가 쳐놓은 덫에 걸려 사채업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고 파산하겠지요. 그래, 어디 한번 발버둥 쳐보아라, 내 아들아. 어미의 심장을 도려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내일 아침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 똑똑히 뼈저리게 가르쳐 줄 테니. 아무도 없는 화려한 스위트룸 안에서 나는 어둠이 깔린 서울의 밤하늘을 향해 아주 길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반격의 무대는 이미 모두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허우적거릴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회장님, 방금 전 아드님이 낡은 양옥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폭신한 소파에 기대어 최고급 홍차의 향기를 음미하며 듣는 김 변호사의 보고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어미의 시신을 밟고 유산을 차지하겠다며 검은 넥타이까지 메고 달려온 내 핏줄. 과연 시신은커녕 먼지 한 톨 남지 않은 텅 빈 방바닥을 마주한 짐승은 어떤 비명을 질러댈까요? 사냥감이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감상할 완벽한 사이다. 연극의 이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심어둔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듣는 낡은 양옥집의 상황은 내 예상에서 단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아주 과장되고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통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마치 어젯밤 자신의 끔찍한 폐륜을 뉘우치기라도 한 것처럼 아들은 목 놓아 울부짖으며 마루를 박차고 안방으로 뛰어들었겠지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미의 시신을 치우고 그토록 원하던 집 문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을 생각에 입꼬리가 비죽비죽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세 좋게 열어젖힌 안방 문턱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아이가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의 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시신이 있어야 할 방바닥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낡은 옷가지 몇 벌을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온기를 증명할 그 어떤 물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아들은 거짓 눈물을 뚝 그치고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가 짐승처럼 찾아 헤맨 것은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믿었던 집 문서와 통장이었겠지요. 어디 간 거야?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어디로 도망친 거냐고. 아들은 내가 30년을 애지중지 닦아온 흑단 자개장의 서랍을 모조리 뽑아 내팽개치고 낡은 장판의 모서리를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벅벅 뜯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수백억이 담긴 낡은 깡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헐떡거리며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아들의 발끝에 무언가가 툭 채였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내가 미련 없이 반으로 찢어버린 가족사진의 조각이었습니다. 어미의 얼굴만 남겨진 채 아들의 얼굴이 무참히 찢겨나간 그 섬뜩한 사진 조각. 그것을 집어든 순간 아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공포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어미가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스스로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 그리고 유산은커녕 땡전 한 푼 뜯어낼 수 없게 되었다는 그 끔찍한 현실이 그 아이의 멱살을 잔인하게 틀어쥐었겠지요. 말도 안 돼. 나 오늘 당장 돈 막아야 하는데. 안 돼, 안 된다고. 아들의 발악은 머지않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뚜루루루. 정적을 깨고 아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격리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겠지요. 거래처에서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해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파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평소 자신이 뒷배라 믿고 의지하던 명동의 거물 사채업자 최 회장에게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회장님, 저입니다. 오늘 오전에 융통해 주시기로 한 10억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잠깐 집을 비우셔서 서류가 늦어지는데 일단 이 집 담보 가치는 확실하니까 먼저 좀 짜주시면.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최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에 넉살 좋은 웃음기가 싹 가신 얼음장 같은 조롱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 어미가 집 문서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며?
명의도 내 이름이 아닌 빈집을 담보로 내가 미쳤다고 10억을 태워. 너 지금 당장 내 돈 5억 갚아. 이자까지 7억 5천. 오늘 점심때까지 안 갚으면 내 회사 다 털어버리고 외제차도 압류할 줄 알아. 회장님,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습니까?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시끄러워. 바닥에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딜 감히. 뚝 하고 매몰차게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그 무자비한 최 회장의 배우가 바로 누구인지 말입니다. 펜트하우스의 푹신한 소파에 앉은 나는 김 변호사가 건네주는 패드를 통해 아들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며 붉은 차를 여유롭게 삼켰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명동 최 회장에게 들어가는 우리 로펌의 전주 자금을 빌미로 압박했습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우리 자금줄이 끊기면 자기도 파산이니 아드님을 가장 잔혹하게 쥐어짜고 털어먹을 수밖에 없지요. 방금 전 최 회장 밑에 건달들이 아드님의 양옥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드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외제차 키를 빼앗고 흠씬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잘했다, 김 변호사. 나를 향해 폭언을 퍼부을 때 탔던 그 번쩍이던 외제차. 냄새가 난다며 나를 밀쳐내던 그 비싼 맞춤 정장. 이제 그 아이에게 남은 것은 비가 새는 빈집에 찢어진 장판과 당장 오늘 밤 한강 다리 위로 등 떠밀리게 될 수십억의 사채 빚뿐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키워낸 핏줄을 내 손으로 직접 생지옥에 쳐넣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으나 내 심장은 그저 고요하고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젯밤 내 심장을 쥐어짜며 산채로 도려낸 순간 이미 내 안에서 완벽하게 죽어버렸으니까요. 회장님, 지금 아드님은 흙투성이가 된 채 텅 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경찰에 넘겨버릴까요? 김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밑으로 펼쳐진 강남의 화려한 도로에는 개미만 한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부와 권력을 쥐고 흔드는 절대자의 자리에 서서 나는 서늘하고도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경찰에 넘기는 건 너무 재미가 없지. 사기꾼이나 빚쟁이로 감옥에 가는 건 그 아이에게는 차라리 사치스러운 도피처야.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진짜 절망은 자기가 제 발로 걷어차버린 복덩어리가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것이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줄 때 완성되는 법이니까.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화려한 모습을 한번 쓰다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 내가 직접 그 아이를 찾아가라. 사채업자들에게 얻어맞아 짐승처럼 길바닥에 널브러진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똑똑히 전해. 내가 냄새난다고 짓밟고 죽으라 저주했던 늙은 어미가 사실은 강남 한복판 100호 빌딩의 실제 주인이자 수백억 대의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미를 뵙고 싶거든 흑발로 기어서 ES 호텔 스위트룸으로 찾아오라고 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 오만한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낱낱이 지켜보고 모셔오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거대한 방 안에는 다시 폭풍 전야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이 방 문을 열고 기어들어올 그 아이는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한 귀부인으로 변신한 어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 꼬리를 흔들 그 비굴한 얼굴을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통쾌한 전율이 전신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죽음의 덫은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사냥감의 목줄은
팽팽하게 조여졌습니다. 이제 그 숨통을 끊어줄 서늘한 사신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구둣발에 무참히 짓밟히고 그토록 자랑하던 외제차마저 빼앗긴 채 진흙탕이 된 길바닥에 버려진 내 아들. 그 아이의 진짜 지옥은 빚쟁이들이 떠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던 그 녀석의 눈앞에 어미가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 서늘한 사신이 발걸음을 멈춰 섰으니까요. 나는 S호텔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소파에 깊숙이 앉아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의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 오랜 수족인 김 변호사가 내 아들의 낡은 양옥집 앞 골목에 도착해 내게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려주고 있었지요. 수화기 너머로는 헐떡이는 거친 숨소리와 진흙바닥을 긁어대는 비참한 마찰음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 차, 내 돈. 안 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미의 시신을 치우고 집 문서를 가로채겠다며 의기양양하게 쳐들어왔던 내 핏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1시간 만에 사채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뜯기고 흠씬 두들겨 맞은 그는 찢어진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길바닥을 기어다니는 한 마리 비루한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육중하고 부드러운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고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김 변호사가 아들의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최 회장이 보낸 놈이야? 나한테서 더 뺏어갈 것도 없어. 차도 다 뺏어갔잖아. 아들의 찢어지는 비명에는 뼈저린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사채업자의 거친 욕설이 아니라 등골이 얼어붙을 만큼 정중하고도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강남 유통의 대표 이진수 씨 맞습니까? 그런데 당신 대체 누구냐고. 일어나십시오. 길바닥에서 말씀드리기엔 제가 모시는 분의 존함이 너무 무겁습니다. 김 변호사는 흑투성이가 된 아들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지며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아들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태산 로펌, 수석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가 여긴 왜 온 거야? 나 파산 신청이라도 대신해 주러 왔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오랜 의뢰인의 엄중한 지시를 받고 당신에게 진실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 당신도 잘 알고 있을 백호빌딩의 실제 소유주이자 수백억대 자산가이신 회장님의 총괄 자산관리인입니다. 백호빌딩, 수백억, 회장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에 아들은 멍청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백호빌딩? 거기가 어딘지는 아는데 그 수백억짜리 빌딩 주인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스위트룸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강남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연극의 가장 짜릿한 클라이맥스가 터질 차례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는 마치 판사가 사형수에게 사형을 선고하듯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쇠기를 박았습니다. 그 백호빌딩의 소유주이자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회장님의 존함이 바로 당신이 어제 죽어버리라고 저주했던 당신의 어머니이십니다. 숨이 멎을 듯한 완벽한 정적이 골목길을 덮쳤습니다. 아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굳어버린 그 아이의 멍청한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말던 그 무식한 노인네가 강남 빌딩 주인이라고? 미쳤어. 당신 미쳤지. 그 노인네 통장에 꼴랑 500만 원 들어있는 거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현실을 부정하는 아들의 절규는 처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가 낡은 안방 장롱을 뒤집어 엎으며 500만 원짜리 낡은 통장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나를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김 변호사는 혀를 끌짓 차며 무자비하게 진실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 500만 원짜리 통장 바로 밑 회장님이 애지중지 아끼시던 그 낡은 흑단 자개장 맨 밑바닥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수백억의 권리증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땀 흘리지 않은 돈을 쥐고 탐욕의 괴물이 될까 두려워 그 거대한 재력을 숨긴 채 평생을 가난한 서민으로 위장하며 당신을 지켜오신 겁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오늘 명동 최 회장에게 10억을 빌리려다 거절당하고 외제차까지 빼앗기며 완벽하게 파산한 모든 상황. 이 완벽한 지옥을 설계하고 최 회장의 자금줄을 끊어 당신의 숨통을 조인 분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이십니다. 아,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짐승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빚을 져서 파산한 자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제 손으로 직접 억만장자의 왕관을 부수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돌이킬 수 없는 미친 짓에 대한 완벽한 각성의 비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수백억 부자라고, 내가 어제 밥상을 엎고 죽어가는 엄마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구급차만 불렀어도 엄마 손만 잡았어도 그 수백억이 다 내 거였는데 퍽 아들이 진흙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미친 듯이 찧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쏟아내는 내 아들의 절규. 한때는 모기에 물리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던 내 귀한 새끼였지만 지금 그 짐승의 비명소리는 내 귀에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통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딨어? 우리 엄마 어딨어? 나 당장 엄마한테 가야 해.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빌면 엄마가 날 살려주실 거야. 내 엄마잖아. 나 엄마 새끼잖아. 엄마 어딨어?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김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최고급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 지시대로 가장 오만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남겼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청담동 S호텔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머물고 계십니다. 정어미의 얼굴을 뵙고 목숨을 구걸하고 싶거든. 당신이 저지른 그 폐륜의 죄를 안고 당신 발로 직접 기어서 그곳으로 찾아오십시오. 단 당신의 그 헛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구둣발 소리가 멀어지고 차 문이 닫히며 고급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홀로 남겨진 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늘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끔찍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위트룸의 거대한 방 안에는 다시 짙은 폭풍 전야의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올감했던 질기고 끔찍했던 모정이라는 사슬이 오늘 아침 완전히 끊어져 나갔음을 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드넓은 침실로 걸어가 며칠 전 백화점 직원이 가져온 것 중
가장 화려하고 기품 있는 진주빛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목에는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입술에는 피처럼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냄새난다며 구박받던 낡은 단독주택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 벌레를 무참히 짓밟아버릴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하고 우아한 여왕 그 자체였지요. 내일 아니 빠르면 오늘 밤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기어들어 올래 어리석은 아들. 나는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거짓 참회의 눈물을 흘릴 그 아이를 향해 어떤 서늘한 쥐약을 먹여 영원한 지옥으로 돌려보낼지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복수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벽난로 위에서 똑딱거리는 황금빛 앤틱 시계의 초침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무거운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다즐링 홍차의 향기는 우아했고 샹들리에의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찬란했습니다. 낡고 해진 몸빼바지 대신 수천만 원짜리 진주빛 실크 원피스를 입고 거칠게 갈라졌던 손가락에는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운 채 나는 거대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구석진 단독주택 방바닥에서 핏자국을 닦아내던 불쌍한 노인네의 흔적은 이 거대한 방 안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주 고요하고도 차가운 심장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끔찍한 불청객이 이 화려한 지옥의 문턱을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띵동. 마침내 무겁고 육중한 호두나무 문턱 너머로 조심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부술듯이 쳐들어오던 그 오만방자했던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라는 내 가벼운 손짓에 대기하고 있던 호텔 경호원들이 천천히 양쪽으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나는 내 배 아파 나은 핏줄의 가장 처참하고도 비루한 밑바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거대한 대리석 거실에 들어선 아들의 몰골은 길바닥을 구르다 온 들개보다도 비참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사채업자들에게 뜯겨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번쩍이던 구두는 진흙탕에 빠져 시커먼 오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 곳곳에는 터지고 찢긴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고 초점이 풀린 두 눈은 경악과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의 강남 야경과 눈부신 샹들리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여왕처럼 앉아있는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자신에게 무식한 노인네라며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그 냄새나는 늙은 어미가 범접할 수 없는 귀부인이 되어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사고 회로는 완전히 정지해버린 듯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진짜 백호 빌딩 주인이라고? 아들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현실 부정과 자신이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그 어마어마한 부에 대한 미칠 듯한 미련이 끈적하게 묻어났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아주 우아하고도 느릿하게 홍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달그락. 찻잔이 소리 없이 받침대 위에 내려앉는 그 짧은 순간 아들의 본능적인 생존 감각이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털썩? 아들은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무릎을 대리석 바닥에 꿇고 마치 먹이를 구걸하는 짐승처럼 내 발밑을 향해 미친 듯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잠시 귀신에 씌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경악은 온데간데 없이 아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실크 드레스 자락에 진흙 묻은 손을 뻗으려다 내 옆에 선 경호원의 차가운 눈빛에 움찔하며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쾅쾅 찧어댔습니다. 엄마, 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는 빚쟁이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제가 어떻게 된 거였어요. 119 안 부른 거 아니에요. 부르려고 했는데 폰 배터리가 나가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예요, 엄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치켜들며 변명을 쏟아내는 아들의 입술. 119를 부르려다 배터리가 나갔다는 저 뻔뻔하고도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나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미의 목숨이 끊어지길 바라며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누르고 짓던 그 비릿한 미소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말입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 명동 최 회장 그 악질놈들이 제 회사 다 뺏어가고 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그놈들 돈줄 쥐고 계시다면서요.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발등 하치면서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네, 어머니. 쾅, 쾅. 아들은 대리석 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이마를 찌우며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과거의 나였다면 어땠을까요? 내 새끼 이마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진 듯 달려가 안아주었겠지요. 내 피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주고 내 살을 깎아서라도 저 아이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심장은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버려진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울부짖는 저 생물은 내 아들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살기 위해 꼬리를 흔드는 역겨운 기생충에 불과했으니까요. 나는 말없이 차가운 눈으로 바닥을 기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을 하던 아들의 시선이 내 앞에 넓은 대리석 탁자 위로 힐끗 머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대형 로펌의 황금색 로고가 박힌 아주 두껍고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백호 빌딩 및 전 자산 소유권 이전 증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 글자를 읽어낸 찰나 아들의 그 구슬프게 울어대던 두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시퍼런 탐욕의 불꽃이 확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어미에게 살려달라 빌면서도 수백억의 재산량도 서류를 보자마자 그의 돈에 눈이 멀어버리는 짐승의 본능. 아들은 내가 자신을 용서하고 저 엄청난 빌딩과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변호사를 시켜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고 착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 서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아들은 떨리는 손을 뻗어 탁자 위의 서류 봉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마를 찌우며 죽을 죄를 지었다던 놈의 입꼬리가 감출 수 없는 환희로 미세하게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판 및 수백억을 발로 걷어찼던 자신의 멍청함을 자책하던 짐승이 다시 눈앞에 떨어진 거대한 고깃덩어리를 향해 입을 벌리는 그 역겨운 찰나, 나는 탁자 위로 다가오는 아들의 손등을 굽이 높은 구두코로 아주 가볍고도 싸늘하게 툭 밟아 눌렀습니다. 아! 아들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웅크린 아들을 쓰레기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배터리가 나가서 사람을 부르러 나갔다고?
천만에. 내가 119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누르며 이대로 죽어버리면 집구석이 내 차지가 된다고 환호하던 구역질 나는 목소리.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듣고 내 두 눈으로 내 악마 같은 웃음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내 서늘한 일갈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어머니의 입을 통해 선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누가 내 엄마냐? 내 엄마는 어제 아침 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늙은이를 낡은 방바닥에 내버려 두고 밖에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떠났을 때, 그때 이미 그 차가운 방바닥에서 처참하게 죽어 썩어 문드러졌다. 내가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나는 널 낳아준 불쌍한 어미가 아니라 널 완벽하게 짓밟고 파산시켜 지옥으로 보낼 백호 빌딩의 주인이자 내 채권자일 뿐이다. 내 입에서 쏟아지는 자비 없는 얼음 송곳 같은 말들에 아들은 턱을 덜덜 떨며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백억의 자산이 걸린 아들이 그토록 탐내며 침을 질질 흘리던 그 서류 봉투. 나는 그 봉투를 아들의 창백한 얼굴 바로 앞까지 툭 던지듯 밀어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탐내던 내 전 재산이 담긴 권리증이다.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아라. 내가 내 놈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이 비싼 변호사들을 밤새워 부려 서류를 만들었는지. 내 말에 아들의 두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살려주지 않겠다며 차갑게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왜 전 재산 서류를 자신에게 던져주는 것인지 혼란과 찰나의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덜덜 떨리는 피 묻은 손으로 짐승처럼 서류 봉투를 움켜쥐고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백억대 빌딩의 증서가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며 침을 꿀꺽 삼키는 그 가증스러운 모굴대. 눈물과 콧물, 진흙과 핏자국으로 범벅이 된 아들의 두 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서 꺼낸 두꺼운 증서를 집어든 아들의 눈동자는 마치 가뭄에 말라붙은 땅이 단비를 갈구하듯 맹렬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지요. 이 종이 쪼가리 한 장만 있으면 밖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채업자들의 빚을 갚고도 남을 수백억의 돈이 고스란히 자신의 손에 들어온다는 그 가증스러운 희망. 나는 그 헛된 망상이 산산조각 나는 그 기막힌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호 빌딩, 소유권, 이전, 증서. 떨리는 입술로 서류의 제목을 더듬어 읽어내려가던 아들의 목소리가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맨손으로 쥐기라도 한 것처럼 서류를 든 아들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이 크게 벌어진 동공 속으로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끔찍하고도 완벽한 사형 선고문이 날아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증자, 김순옥, 수증자, 초록우산 아동복지재단 외세고, 전 재산, 무상기증, 및 사회환원.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들은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서류에 코를 박을 듯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법무법인의 붉은 직인과 내 인감도장의 흔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백호 빌딩 두 채와 내 이름으로 된 수백억의 예금 전액이 아들이 아닌
세상에 이름 모를 고아들과 병든 아이들에게 남김없이 기부되었다는 명백한 장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장난이지? 나 놀래켜주려고 정신 차리라고 가짜로 만든 서류지? 사회환원이라니. 수백억을 왜 생판 남한테 줘? 내가 엄마 친아들인데. 내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아들은 이성을 잃고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대리석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용서를 구하며 바닥을 기던 그 비굴한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돈을 왜 남에게 주냐며 발악하는 짐승의 흉측한 민낯만이 다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당장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이거 다 무효야. 엄마 침에 걸려서 미친 상태로 쓴 서류라고. 내가 다 소송 걸어버릴 거야. 당장 이딴 쓰레기 같은 서류 찢어버려. 직. 아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들고 있던 사회환원 증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눈이 뒤집혀 종이 조각을 쥐어뜯는 아들의 몰골은 구역질이 날 만큼 처참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려 대리석 바닥을 나뒹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주 우아하고도 느릿하게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굽이 높은 구두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지그시 밟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껏 찢어보아라. 어차피 내 놈 손에 들려준 복사본에 불과하니까. 내 차가운 한마디에 발악하며 종이를 찢던 아들의 몸이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원본 서류는 오늘 아침 9시 내 놈이 내 빈집 문턱을 넘어 거짓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던 바로 그 시각에 이미 등기소와 법원을 거쳐 완벽하게 법적 효력을 발휘했다. 내 이름으로 된 단일원의 돈도 한 뼘의 땅도 이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벽한 남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은 단 한 푼도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머니로 들어갈 일은 없어. 아들의 입에서 짐승의 단발마 같은 기괴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완벽한 절망. 밖에는 자신의 살을 발라먹기 위해 눈에 불을 켠 사채업자 최 회장의 깡패들이 진을 치고 있고 자신이 뜯어먹으려 했던 어미의 살점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모든 기력을 잃고 썩은 고목 나무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초점이 풀린 두 눈에서는 더 이상 분노조차 흐르지 못하고 그저 더럽고 끈적한 핏물 같은 눈물만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내 빚만 갚아줘. 나 진짜 죽어. 최 회장 놈들한테 잡히면 나 바다에 빠져 죽어. 엄마가 살려줘. 제발. 바닥을 박박 기어 내 구두코를 붙잡고 늘어지는 아들의 손.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펄펄 끓는 국밥 뚝배기에 대어 화상을 입어가며 붙잡아 주었던 그 귀하고 여렸던 내 새끼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구두를 더럽히고 있는 저 핏자국 묻은 손을 보면서도 내 심장에는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일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둣발로 그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떨쳐내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아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가장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가 그날 밤 비 내리는 낡은 방바닥에서 원했던 것은 따뜻한 어미의 숨결이 아니라 그저 돈 냄새가 나는 집문서 한 장이었지. 엄마, 아니야. 내 숨이 끊어지는 척 방바닥에 쓰러져 살려달라 손을 내밀었을 때 내 놈은 구급차를 부르려던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려둔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갔다.
이대로 늙은이가 죽어버리면 집구석이 온전히 내 차지가 되겠다며 비릿하게 웃던 내 그 악마 같은 얼굴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어머니, 내가 필요했던 건 돈이지 어미가 아니었지. 내가 어미의 목숨을 짓밟고 그 현관문을 나선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내 놈은 이미 처참하게 죽어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니 죽은 시체가 어미를 부르며 구걸하지 마라. 역겨우니까. 그것은 30년의 즐기고도 모질었던 천륜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내 영혼의 단두대와도 같은 일갈이었습니다. 나는 곁에 서 있던 경호원들을 향해 가볍게 턱짓했습니다. 내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체구가 산만한 경호원 2명이 다가와 바닥에 늘어진 아들의 양팔을 짐승 포획하듯 거칠게 잡아 끌어 올렸습니다. 나라, 엄마, 어머니, 저 진짜 죽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까지 아들은 목에서 피가 나도록 절규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육중한 호두나무 문이 닫히며 짐승의 끔찍한 울부짖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저 문 밖을 나선 그 녀석은 벼랑 끝에 몰려 사채업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며 평생 자신이 제 발로 걷어찬 수백억이라는 헛된 환영에 갇혀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겠지요. 거대한 스위트룸 안에는 다시 심장이 멎을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수만 개의 불빛이 찬란하게 부서지고 있었지만 내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주워 모았던 수백억의 돈. 그것은 내 새끼를 배불리 먹이려던 따뜻한 밥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맹목적인 피와 땀은 기어이 내 목숨보다 귀했던 핏줄을 괴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낯선 귀부인의 모습을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지만 어째서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몸빼바지를 입고 콩나물을 다듬던 그 시절보다 더 춥고 시린 것일까요? 차라리 그 옛날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연탄불에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 먹던 시절이 행복했던 걸까요? 잠든 어린 아들의 차가운 발을 내 겨드랑이 사이에 품어 녹여주며 내일을 꿈꾸던 그 가난하고 따뜻했던 어미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찢어버렸던 낡은 가족사진처럼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맹목적이었던 그 지독한 미련도 그렇게 영원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 뼈를 깎아 짐승을 길러낸 죄. 그 죗값으로 나는 오늘 내 손으로 직접 내 핏줄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복수라며 손가락질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쏟아지는 피눈물을 닦아내며 꼿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를 밟고 일어서려는 괴물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손으로 베어내어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 것.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내 30년 모정이 내 새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프고도 처절한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찢어진 가족사진처럼 산산조각이 난 내 인생의 파편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가슴을 에이는 스산한 밤바람 소리만이 자식을 가슴에 묻은 늙은 어미의 곁을 쓸쓸히 지키고 있는 긴긴 밤입니다.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